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의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성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유튜브 채널인 비욘디에 출연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고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암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나 가족, 뭐 지인분들 암 진단 받았다라고 이제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립선암은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효과도 비교적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싸워볼 만한 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의 시간이 여러분께 유익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런 출연이 처음이라 좀 미숙할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내용과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가감 없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전립선암을 치료를 하려면 전립선암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느 단계가 있는지, 그리고 단계별 치료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암 중에 가장 흔한 암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국 자료를 보시면 이제 남성암 중 1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만큼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남성암 중에 두 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은 암이 되겠습니다. 좀 여러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강의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좀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만 해도 전립선암이 남성암 중 4위에 해당이 됐는데 불과 1년 만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남성암 중 2위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최근에 발표된 이제 자료가 더 발표가 된다면 아마 이제 폐암을 역전해서 남성암 중 1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한 전립선암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암들, 대장암이나 폐암, 위암, 간암과는 전립선암은 약간 다릅니다. 이제 여기 채팅창에서도 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리다라는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전립선암은 이제 진행이 물론 느리기도 하고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생존율, 5년 생존율 60%에 불과했던 게 현재 거의 약 40% 가까이 상승을 해서 현재는 약 96%의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암종과 비교해 봐도 상대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인지 주요 암종병 사망률을 살펴본다면 이제 암 중에 사망률 분포가 3%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은 요약해 보자면 굉장히 흔한 암이지만 그거와는 반대로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암이 되겠습니다. 국내 전립선암의 분포를 먼저 좀 보시면 미국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국소 전립선암, 초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는데 그런 국소 전립선암의 빈도가 좀 낮고 비교적 진행돼서 또는 전이가 돼서 발견되는 암이 미국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이제 여기 채팅창에서 나왔지만 PSA라고 저희가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부르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그 간단한 피검사만으로도 전립선암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PSA 검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가암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가를
요청해서 시행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립선암은 초기인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 되거나 아니면 전이된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인 경우 이제 지방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이제 PSA 검사에 대해서 좀 인식도가 떨어지고 증상이 없다 보니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립선암의 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 전립선암은 우선 이제 직장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전립선 이제 혹을 만져보는 이제 직장 손가락 검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PSA라고 하는데 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 치료 후에 추적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암 검진 사업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선별 검사 연령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에 해당이 되신 경우에는 한 1, 2년에 한 번은 이제 PSA 검사를 권유드리고요. 특히 전립선암은 아까 채팅창에도 가족력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일찍부터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를 매년 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초음파를 삽입해가지고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의 혹을 관찰하는 경직장 초음파 검사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이제 PSA 검사나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는 이제 전립선 암을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가 되겠고요. 이제 암의 유무와 조직학적 등급을 알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아직까지는 경직장 초음파 유도하에 조직 검사가 보통 10군데, 12군데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검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MRI가 발달하면서 MRI 후에 의심되는 부위를 포함해서 한두 개 더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생검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음낭에서 항문 사이를 이제 회음부라고 부르는데요. 경회음부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고요. 이 경회음부 조직 검사는 이제 경직장 검사에 비해서 더 많은 숫자의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감염합병증이 경직장 통한 전립선 조직 검사보다 더 낮은 것이 특징인데 하지만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에서만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했으면 이제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 병리 진단을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 전립선암은 글리슨 점수라는 이 점수가 또 병기 및 예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제 그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근에 이제 점수를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점수와 단계가 높을수록 병기 및 예후가 이제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채팅창에 보면은 뭐 남자로서 전립선암 걸린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하긴 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충분히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암입니다. 싸워봐서 이겨낼 수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몇 기에 해당되는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지 이렇게 알아야 적절한 치료를 잘 선택해서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 이제 검사는 이제 필수적인 검사가 영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영상 검사는 CT와 MRI, 그다음 뼈 검사,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펫 CT 검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시면 죄송합니다. CT는 다른 그 기관과는 달리 전립선암은 CT가 병기 결정에서 역할이 약간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이제 림프절 전이를 발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다음에 MRI가 전립선암에 관해서는
이제 병기 결정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립선암 진단한다면 병기 결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검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통해서 이렇게 전립선 안에만 암이 관찰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바깥으로 전립선 피막을 침범해서 바깥으로 이제 퍼졌는지 이 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립선암 수술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좀 이제 올라오는데요. 근데 이따가 또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뼈 스캔인데요. 뼈는 전립선암이 진행이 돼서 전이가 된다면 가장 흔하게 전이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뼈 스캔은 이 뼈 전이를 진단하는데 정확도가 높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조직 검사로 진단이 된다고 하면 이제 MRI와 뼈 스캔 그리고 CT 검사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병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펫C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 건데요. 근데 펫CT는 이제 암의 전이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전립선암은 소위 말해서 전립선암 전용 펫CT가 있습니다. 이 전립선 특이막 항원이라고 부르는데요. PSMA라고 부르는데 이 전립선 특이막 항원이 전립선 암에서 이제 정상 조직보다 약 1000배 넘게 높게 이제 검출이 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사용해서 이 진단 도구가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민감도와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기관에서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제 환자들 분께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전이 병소를 구분해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적인 뭐 영상 검사, 그 다음에 뭐 조직 검사, 뭐 PSA 등을 통해서 이제 병기를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병기를 분류하는 것은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면 전립선 안에만 암이 영상 검사에서 전립선 암이 보이지 않는다면 1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립선 안에만 암이 관찰이 된다면 2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전립선 을 싸고 있는 피막을 이제 넘어서는 이런 종양이 보인다면 3기 그리고 전립선에 연결되어 있는 정낭이라 함은 정액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정낭에 이제 암이 침범을 해 있다라고 하면 3기 중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주변의 장기들, 방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침범을 한다면 이제 4기의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병기를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이에 대해서는 전립선 주변 골반 안에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원격 더 멀리 전립선 림프절 전이가 퍼지는 경우에 그다음에 뼈에 전이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폐나 간 등의 이제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각각 병기가 나뉘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비교적 생존율이 높고 생존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초반에 병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암의 이 여러 단계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소 또는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근치적인 치료, 뭐 수술이라든지 일단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근치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근치적인 치료 후에 약 3분의 1은 이제 재발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진단됐을 때 이제 전이성 전립선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이성 전립선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으로 되고, 뭐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각각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립선암 치료 옵션은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선 적극적 관찰하는 요법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 관찰 요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가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암의 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남성 호르몬 박탈 요법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관여하는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안드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그런 약이 최근에 개발돼서 활발히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암들도 이제 비교 활발하지만 전립선 암도 요새 암종에 대해서 이제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하고 그 유전자 변형을 타겟으로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립선 암도 그런 활발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유전자 변형을 타겟으로 하는 그 약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전립선암 전용 펫, 그러니까 PSMA 펫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에도 이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있어서 적재적소에 그 치료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서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암의 병기와 단계가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하겠는데 그거 외에도 선택해야 될 게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나이와 건강 상태. 예를 들어서 뭐 85세인데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은 권유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나이가 젊더라도 환자분이 기저질환이 많다거나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의 부작용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해당이 되지만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치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네네. 채팅창에 이제 전립선암 진단받고 2기 진단받고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단계별로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소 혹은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은 아까 제가 근치적인 치료, 이제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전립선암의 유명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미국 그 암학회에서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험도를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 단계지만 크게 저위험도, 중등도 위험도, 고위험도로 분류를 하겠는데요. 이는 아까 그 영상 검사 결과와 그다음에 글리슨 점수, 그다음에 PSA 수치, 뭐 조직 검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위험도가 나뉘게 되겠고요. 이제 위험도별로 이제 치료가 권장되는 치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국소 전립선암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찰요법과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관찰요법은 대기 관찰요법과 적극적 감시요법이 있는데요. 대기 관찰요법은 기대 여명이 10년 이하고 고령인 경우에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 근치적 치료를 하는 것보다 증상을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 관찰요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 감시요법, 아까 제가 넌지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적극적 감시요법은 저위험, 특히 이제
초저위험 환자에서 치료를 근치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염두에 두면서 주기적 추적 관찰을 하면서 암이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 근치적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제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극적 감시요법은 이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이제 PSA 전립선 특이항원 피검사를 하게 되고요. 직장 수지 검사도 하게 되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MRI를 촬영을 하게 되고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 또한 이제 주기적으로 하면서 암이 진행되는 것을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행 소견이 의심이 된다면 언제든지 치료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기 관찰요법과 엄연히 다른 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예후가 양호한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니 암이라고 하는데 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죠? 라고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열이면 열 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암인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괜찮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저널에서 2023년도에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전립선암, 이게 국소전립선암에서 이제 적극적 관찰요법과 그 다음에 수술적 요법, 방사선 치료를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15년 동안 이제 사망률을 비교를 한 건데요. 이것을 보면 이 세 가지 요법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서 이 적극적 관찰요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든지 진행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 이제 초저위험, 특히 초저위험 전립선암 환자에서는 적극적 관찰요법 또한 좀 훌륭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술입니다. 이제 소위 저희가 근치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소 전립선암의 표준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이해가 쉽게 이렇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립선이 이제 이 방광과 요도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립선을 정관과 이제 정액이 들어있는 정낭을 포함해서 이제 통째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소변 길이 끊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변 길을 이제 방광과 요도를 연결해 줌으로써 수술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유산소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답변을 드릴 건데요. 기대여명이 10년 이상의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목표는 암의 완전한 제거.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립선 절제술이 여성에게 자궁과 난소가 있다면 남성에겐 전립선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발기능이라든 정액이 안 나오게 되고 발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도 괄약근이 같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실금 없이 양호한 배뇨 기능의 유지와 발기능을 보존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개복 수술이 이제 한 20-30년 전에는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흐름이 넘어왔다가 현재는 거의 대부분 로봇 수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수술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술자에게 용이하고 그다음에 개복에 비해서 적은 합병증 및 회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부작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전립선 절제술의 합병증은 뭐 출혈, 뭐 염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수술과 비교하면 이제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인데 그리고 이제 뭐 직장 손상, 요관 손상은 이제 거의 없는 합병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실금이 발기부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수술을 통해서 비교적 정교하게 수술이 진행이 됨으로써 이제 기존 개복 혹은 복강경에 비해서 출혈량이 적고 합병증률이 낮고 입원 기간은 짧고,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 기능적인, 그러니까 발기능이라든지 요실금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유산소님의 질문에 이게 답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 또한 근치적 치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기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 약물 치료와 병합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초고위험군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 28회를 보통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매일 이제 5에서 10분 이제 치료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5에서 6주 정도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수술처럼 완전히 띄어내는 게 아니니까 수술에 비해서 이제 그 PSA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고, 이제 수술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도 PSA가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이제 예후와 관계가 있겠고요. 합병증은 이제 방사선 치료의 영향으로 방광, 주변 인근 장기인 방광이나 장의 자극 증상 때문에 이제 혈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사나 뭐 발기능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비교적 이제 고령의 뭐 80세 이상의 환자분들에서도 방사선 치료를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문들을 보자면 이제 그렇게 고령에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잘 된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소진행 전립선암인데요. 국소진행 전립선암은 이제 아까 이제 3기에 해당이 되는 전립선 바깥으로 약간 이제 피막을 넘어서 이제 암이 침범을 했거나 아니면 뭐 정낭까지 침범을 했거나, 혹은 이제 전립선 주변에 골반 내에 림프절 전이가 소수로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국소전립선암보다 이제 조금 치료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수술에 대해서는 근치 전립선 절제술을 더해서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같이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과 같이 이제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치료 후에 재발도 있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근치적 치료 후에 약 3분의 1에서 재발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PSA가 먼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을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술 후의 생화학적 재발과 방사선 치료 후의 생화학적 재발은 약간 다른데요. 먼저 수술 후의 생화학적 재발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수술 후에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는 PSA가 보통 0.1 이하로 떨어져야 좋은데,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0.2 이상으로 두 번 연속해서 측정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다른 뭐 원격 전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CT, MRI 해볼 수 있고, 이제 PSMA PETCT가 이제
민감도가 아주 뛰어난 정확도가 뛰어난 검사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 방사선 치료 이제 24회 정도를 보통 하고요.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이제 단계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에는 이제 PSA가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시점부터 2 이상 증가한 경우에 재발로 판정을 하고요. 역시 이제 여러 영상 검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뭐 범위를 갖는지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 국소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는 구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로는 국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구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한된 경우에 보통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신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유산소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기 로봇 수술로 제거를 하면 항암 치료나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은 없는지요? 네, 보통 이제 이기면은 전립선 안에 이제 국소적으로 암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로봇 수술로 완전히 제거가 된다고 하면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SA 등을 통해서 추적 관찰을 해서 이제 생화학적 재발 여부를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게 없다면 이제 쭉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이전립선암의 치료가 되겠는데요.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 이제 핵심 치료가 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치료 초기에는 이제 80, 90%에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이제 PSA 최저점이 예후와 관계가 있고, 이 남성 호르몬을 이제 없애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갱년기 증상이 합병증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면 홍조나 뭐 바람, 피로감, 성욕 감퇴, 뭐 근육이 감소하게 되고 이제 뼈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상 지질혈증이나 혈당 상승과 이어질 수가 있고, 이제 이 단독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효과가 좋지만 보통 2, 3년 정도 있으면 대부분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항암 요법하고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추가적으로 막는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 요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하고 진행이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이 이거 단계적으로 쓰는 것보다 한 번에 다 하면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 결론은 이제 남성 호르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뭐 항암이나 아니면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사망 위험도를 한 30-40% 낮춘다라는 좋은 결과가 발표가 돼서 더 이상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요 단독은 권유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항암을 치료를 같이 병합해야 되나, 아니면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를 같이 해야 되나,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비교적 이제 부작용이 좀 심한 이제 항암 치료보다는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를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것을 이제 1차 치료로 권고가 되고 있고요. 이제 선택적으로 굉장히 전이병소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3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보통은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이제 또 이제 이게 암이 적응을 해가지고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거세 수준은 억제가 돼 있는데 암이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PSA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 검사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전이병소가 발견되는 경우인데, 이로 진행하면 이제 예후가 좋지 않고 대부분 전이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뼈에 전이가 된다면 이제 통증이 예를 들어서 허리뼈에 전이가 된다면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폐나 뭐 간에 전이가 된다고 하면 이제 뭐 간 수치가 상승하거나 호흡이 이제 가파지거나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상당히 삶의 질도 저하가 되겠습니다. 이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은 이제 항암 치료,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 아까 간단히 언급드린 유전자 변형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 치료, 그다음에 이 PSMA라는 전립선 특이막 항원 표적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가 시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30% 미만이고요.
평균 생존 기간이 2년입니다. 이제 다른 암에 비교하면 이것도 긴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립선암의 단계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그림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립선암은 유전자 변형을 타겟으로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파프 이니비터라는 파프 억제제라는 우리가 이제 유전자에 손상이 일어나면 그거를 자동적으로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 복구하는 것을 막는 그 약물이 이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약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특이막 항원은 우리가 이제 전립선암에서 전립선 특이막 항원의 이제 발현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방사능이 포함된 물질을 이제 슬쩍 끼워 넣어서 이제 전립선암을 파괴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치료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암, 전이 전립선암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 대부분 이제 의료보험 급여가 혜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변형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립선 특이막 항원을 이제 표적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고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후자 두 개는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아직은 안 됩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가장 흔하지만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높고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싸워 볼 수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관찰요법부터 시작해서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등 병기별로 여러 치료 방법이 있고 이제 병기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본인의 나이, 기저질환, 부작용, 치료의 부작용,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본인이 이제 가족이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그 PSA라든지 병기라든지 이런 걸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치료 방법을 약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으니까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질문 받아볼 건데요. 네. 초기에는 나무와 달님 안녕하세요. 전립선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단순한 소변 문제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과 구별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들은 이제 소변 증상이죠. 빈뇨, 야간뇨, 그 다음에 소변이 약하게 나오는 거, 소변 볼 때 힘을 줘야 되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전립선암은 이런 증상들이 사실 특이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가암 검진 사업에 PSA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0세 이상 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꼭 주기적으로 PSA를 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고요. PSA 수치가 높다고 바로 전립선암은 아닌 거죠? 정상 수치인데도 암일 가능성도 있나요? 젊은 남성에게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네. 젊은 남성에게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전립선암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도 PSA 수치가 높다고 바로 전립선암은 네, 그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 혹은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PSA가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염증인 경우에는 PSA 수치가 이제 한두 달 뒤부터 이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PSA 수치가 높다고 바로 전립선암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적 검사에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수치를 4를 기준으로 이제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높은 수치가 관찰이 된다면 이제 암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상 수치인데도 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매우 드물죠. 전립선암 수술하면 네, 다음 질문입니다. 부작용도 있다던데 맞습니까? 요실금이랑 발기부전 올 수 있다던데요. 네. 전립선암 수술하면 부작용이 있죠.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암은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여성에게 난소와 자궁이 있다면 남성에겐 전립선이 있으니까 전립선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 전립선 수술 말씀드릴 때 정관과 정낭까지 같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정액이 안 나오고요. 전립선에 이제 수많은 신경 다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제 발기부전이 오고 이제 요실금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수술 방법 중에 이제 로봇 수술이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고요. 이제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조기 회복력 보통 3개월 이내, 길면 6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그런 대부분 그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요실금 측면에서는 확실히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비아그라 같은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이런 약을 이제 복용을 함으로써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재활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카시아님인데요. 서양에서는 전립선암 발병률 1위라던데, 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남성암 중 1위입니다. 이미 이제 2위인 폐암이었던가 그거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고요. 우리나라는 2020년, 21년에는 4위였는데 1년 만에 2위로 상승했고 아마 이제 곧 또 국가암 통계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1위 폐암과의 격차가 완전히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PSA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검진을 많이 하면서 아마 발병률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마 우리나라도 1위가 될 겁니다. 아마. 네. 다음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인데 10대 때부터 자기 전에 화장실에 꼭 3번씩 다녀와야 잠이 잘 이루어집니다. 2번만 갔다 오면 마렵고 3번째 갔다 오면 네. 네네네네네. 이분은 이제 사실 전립선암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 이제 1, 2, 3회차 화장실 방문할 때마다 소변량이 충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만 들어봐서는 이제 드시는 물의 양이 아까 이제 신장내과 교수님께서 전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이제 물의 양에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드시는 물의 양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음주를 좀 많이 하신다든지. 이제 그렇게 먹는 물의 양이 많으면 이제 당연히 소변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실 방문할 때마다 소변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20대 남성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주무시기 전까지만 물의 양을 줄인다고 하면 이거는 좀 다만 한두 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전립선암 치료 내시경으로 하나요? 전립선암 치료는 보통 내시경으로 하지 않죠. 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이제 수술로서 요새는 이제 로봇 수술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효 내시경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암이 너무 커져서 이제 소변 요도가 막혀서 소변을 못 보는 경우에 이제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립선 이제 내시경으로 전립선을 절제하는 내시경 전립선 절제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네네. 여기까지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고,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전립선암은 우리가 충분히 싸워 볼 수 있는 암입니다. 치료 방법도 굉장히 많고 단계별로 치료를 방법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선택한다면 충분히 잘 치료할 수 있는 암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